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1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2주차부터 정보 제공자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와 같은 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으로서 재무제표 분석 또는 재무제표의 각종 분석의 개념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재무제표 분석의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이 왜 유용한지 또는 재무제표 분석에서 주의할 점이 어떤 것인지 또는 회계자료라고 하는 것이 재무제표의 가장 기본 자료인데 그런 것을 이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분석이 왜 좋은가, 또는 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가 하는 건데요. 재무제표 분석이 유용한 여러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 정보 수집의 경제성입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맨 처음에 보신 것처럼 정부의 공시 차원에서 모든 기업, 특히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약 우리나라 28,0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시 규정에, 공시 시스템에 전부 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기 위한 원천 자료가 아주 저렴하게 또는 돈이 들지 않는 정도로 그리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이 또 쉬운 이유는 복잡한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두 개 정도의 자료들을 가지고 그 비율 관계를 계산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산수를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의 용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의 간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냐 하면 몇 개 안 되는 그 재무제표 비율을 가지고 기업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치 몇 개라도 그게 가능하냐? 그 수치 몇 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수치를 아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다 그 기업의 또는 우리 대상의 목표 삼고 있는 어떤 객체들이 둘러싸인 환경들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포함시키면 단순히 숫자가 아니고 이게 입체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수치 개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는 대출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또는 임금 의사결정, 세금 징수 의사결정, 다양한 의사결정이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풍부한 정보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 보시겠지만 기업의 어떤 지급 능력이라든지 안전성 또는 어떤 운영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전체적인 산업의 평균과 비교함으로써 또는 벤치마크가 되는 일정한 기준 비율과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어떤 실적의 평가라든지 또는 추세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 성과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와 같은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고 나면 충분하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활용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무제표를 이렇게 좋긴 하지만 재무제표 분석할 때 주의하실 것은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게 일종의 수단인 것이지 그 분석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자료나 동일한 분석 결과를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이나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항목을 배우면서 현금 또는 그 뒤에 얘기를 할 때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죠. 현금화가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느냐 하는 기간을 의미했는데 유동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바라보는 사람이 채권자나 신용을 평가하는 분석자다라고 한다면 채권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니까 이런 관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기업의 투자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그 이익을 통한 결과물을 가져가고자 하는 일반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높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과 상대 개념에 있는 수익성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지만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다는 것을 꼭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영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때 과거의 자료 등을 통해서 또는 양적 플러스 질적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적인 변수가 미래에는 우리가 예상 못할 수 있는 또는 대비해야만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하면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활용하는 것이 회계 정보 자료입니다. 회계 정보 자료는 수치화된 자료고 수치한 자료를 통해서 기업의 언어 역할을 하긴 하지만 회계 수치 자료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회계 자료가 갖고 있는 각종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단점 또는 부족한 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성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작성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거죠. 자, 그렇지만 회계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기준으로, 특히 재무회계는 과거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재무제표 공시하는 시점과 재무제표 결산일과의 사이는 제도적으로 또 한두 달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이 단점으로서 발현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 분석으로부터 결론을 유도할 때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활용을 하긴 하지만 정성적인 부분이 반드시 가만히 돼야 되죠. 이 정성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 관련된 조직에서 경영 전략이라든지 전술 또는 조직 문화 또는 자금 조달 능력 또는 기업이 몇 년 됐느냐 이와 같은 것들은 숫자로 딱 나타났다고 해서 크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 내부의 충분한 어떤 특성을 파악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경영자의 성향이 어떤지, 경영자가 추구하자 하는 경영 철학이나 또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나 경영 비전만을 보고 그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경영자의 어떤 전반적인 정성적인 특징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경영을 돕는 종업원들이 만족도가 어떤지, 또 노사관계가 원만한지, 그 기업의 노조 성향은 급진적인지 아닌지, 또는 그 인력에 관련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그 기업에 근속하는 평균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통하면 사실은 그 기업의 단순 수치를 떠나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특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성적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만 결과가 좋더라도 회계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측면 이전에 비용과 효익이라고 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암만 좋은 정보도 너무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투입된 어떤 노력에 비해서 나오는 산출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한다면 그것이 꼭 좋다고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도 그런 거를 추가로 반영하는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기업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사망하듯이 기업은 그 순환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작을 하면 시장에서 이익이 안 나는 신생기가 있죠. 그러다가 기업이 충분히 성장을 하고 성장을 지나면 성숙기가 되면서 매출이나 이익이 어느 정도 변화가 없게 되는. 그리고 이런 성장기나 또는 성숙기에 안주해서 지속적인 제품 개발이나 또는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 기업이 언젠가는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생기에서는 일단은 어떠냐면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필요한 항목이긴 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활동성이라든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가 되면 성장을 위한 과연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 설비 능력이라든지 또는 조달 자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진정한 재무제표의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성숙기에 가면 이제는 여태껏 쌓아왔던 것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활동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 등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지속 가능성과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분야가 어딘지 또는 어느 한쪽이 잘못됐을 때도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사업 다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에 따라서 역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속한 업종 또 내가 분석하는 업종이 어떤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석 대상 기업이 같은 수치라더라도 예를 들면 금융업과 제조업은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어떤 평가 분석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석 대상 기업의 특성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금융 제조 쪽이 아니더라도 같은 업종에서 전자업종 뭐 삼성전자 아주 유명한 회사긴 하지만 건설업종 이걸 갖다 놓고서 그 특성을 무시한 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유동자산이라든지 비유동자산이 어느 업종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를 판단할 수 있고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업종의 부채 비율과 선박건조에 대한 부채 비율은 엄청나게 그 표준 비율이라고 하는 또는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비율이 다르고 산업 평균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충분한 업종 이해가 있지 않으면 충분한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회계 자료를 이용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회계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시점은 미래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활용하는 정보는 과거 자료죠. 그러니까 과거 자료가 품지 못할 수 있는 암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는 이런 관점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과거 자료를 활용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제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는 화폐 단위로 측정이 되어야만 재무제표라는 것에 반영이 될 수 있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수치로 가능한 것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다든지 또는 기업 구성원의 인적 자원 능력이 어떻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금액으로 또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재무제표만 보면 안 되고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들을 충분히 주석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규모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계약 자체 체결이 재무상태 변동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사건 자체가 향후의 기업의 수익성 등을 또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의 어떤 특정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그 같은 가능성이 충분히 미래의 사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우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발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세심하게 판단해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회계 자료라고 하는 것은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주의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주의에 의한 이익은 바로 현금이겠지만 발생주의에 의한 이익은 이것은 현금과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얼마나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시장에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을 유지하면서 자산의 평가를 기만 시점에 공정가치로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국제회계 기준도 그 주 원류는 공정가치 평가긴 하지만 그런 국제 기준에서도 공정가치가 아닌 최초의 취득 가격, 이걸 우리가 보통 역사적인 원가다, 과거의 원가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원가로 표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신뢰성은 있긴 하지만 목적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공정가치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이와 같은 한계점들 또는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다를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의미로 판단하셔서 기관별 또는 기업 간 비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신 것처럼 회계 방법의 선택은 기업이 결정하는 거죠. 감가상각 방법이 예가 있는데 정액법을 쓸 수도 있고 정리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내용연수의 추정 등도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은 기업의 주관적인 추정 등에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인정된 범위 내에도 다른 방법을 썼을 경우에 그걸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능력을培養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당연히 신뢰성이 기본 전제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이익을 부풀리거나 또는 분식을 통해서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또는 그 신뢰성을 부여하는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재무제표 분석의 유용성 또는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어떤 한계점으로 주의할 사항들을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걸 고려한 상태에서 재무제표 분석의 비율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